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의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이죠. 이슈 삼합의 형제 코너,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정입니다. 네. 지난 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 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요. 표정이 왜 이래요? 저도 참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거든요. 예, 그 부자들만 한다는 보이스카우트? 부자 정도는 아니고 제가 뭐 시골 출신인데 시골 출신인데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이스카우트이 잼버리 한다는 것이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이제 도전의식, 프론티어 정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춘다. 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심신 건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근데 이거 참 전 세계 청소년들의 심신을 지금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심신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네 그래서 참 나쁜 국위를 선양하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한국이 만들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배달의 민족이기도 합니다만 행사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우리가 서울 올림픽도 치렀고요. 그렇죠. 월드컵, 뭐 동계 올림픽 다 행사를 잘 치르는 행사의 민족인데 어쩌다가 참 대통령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슬픕니다. 참. 세이런 아승님께서 JYP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는데요. 스카우트 하셨다니 물어보겠습니다. 잼버리 날짜를 왜 1년 중에 제일 뜨거운 날로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전 세계에서 많은 대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힘든 일을 서로 단합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힘든 날이지만 이때를 좀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는데 잼버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날도 덥고 하니까 그러세요. 일단 있는 게 자식으로서 본인의 과거를 좀 얘기하고 캠프까지 10마일, 캠프까지 10마일 이런 노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실장님은? 나는 보이스카우트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요새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셨어요. 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굴 되게 혈색도 좋아지셨어요. 한 10kg 이상 빠졌어요. 공천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몸을 만들어야 네. 또 국민들에게 선을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10kg나 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공철이 아니라 저기 험난한 시베리아로 나갈 수 이제 있는 앞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체력 길러서. 이제 앞으로 신당을 창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길을 서가지고 이러시는 거죠 지금. 제가 신당 창당 실무자 많이 해봤습니다. 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직을 옮기실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컨설팅 해주는 거죠. 컨설팅 전문가로서. 아이고. 제가 창당 전문가입니다. 네, 맞아요. 맞네, 창당 해보셨네. 예. 창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려고 했다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이 이렇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론적으로는 개영식까지 참석하면서 엄청나게 이 대회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야영지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솔직히 뻗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책임 공방에 난리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임 공방 좀 다른 얘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책임 공방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책임 공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타쇼 해야죠. 네, 왜 자꾸 여든 야든 내가 보기에는 네타쇼를 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하여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다 끝난 이후에 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될 일이지. 지금 사람 죽겠다고 난리인데 손님들 4만 5천 명 불러놓고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화장실, 그다음에 그 샤워장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나 부끄럽다를 바꾸겠습니다. 쪽팔리다는 표현인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아까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뭐 지금 이제 2030 무슨 뭐 엑스포도 유치한다 하고 뭐 국제적인 많은 큰 행사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했던 나라인데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력도 상당히 입증된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품격이 갖춰진 나라로
OECD 국가에 가입도 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새만금에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2017년에 유치가 결정이 돼서 6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 6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돈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고 당연히 만전에 준비가 될 걸로 날짜가 8월 달에 있으면 당연히 폭염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있을 것이고. 거기가 간척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그 환경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요.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모양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준비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과잉 경호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11시간 동안 물품 반입이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떼약 배치 애들 대학교에서 완전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더 속출하고 이랬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급한 불부터 빨리빨리 끄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넣고 그다음에 사람이 필요하면 인력도 넣고 그다음에 뭐 의료진이든 자원봉사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현장 수습을 빨리 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 정쟁으로 이거 모르고 가세요? 여든 야든 제가 보기에는 따져본다면 여도 책임 있고 야도 책임 있을 거예요. 네. 정도의 차이겠지만 네. 그렇지만 현재 책임져야 될 모든 권한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부 여당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꾸 남 탓하려면 야당 하세요. 야당. 여당하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든지 보통 이제 뭐 좀 약간 미성숙하고 책임감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일하는 거 좀 잘못돼서 물어보면 일단 무조건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제가 했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전 딱 그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야당이야 비판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네. 여당은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탓이에요. 쉽게 그들은 말씀드리면. 탓이에요? 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미흡함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대통령 탓이고요. 야당 탓을 한다,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야기 하실 거면은 대통령이 부부 같이 스카우트 복장 입고 와서 경례 받고 이 청소년들 도열시키면서 그 행사장에서 발언하실 때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준비된 행사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문재인 정부 탓이고 잘되면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 본인 가서 사진 찍고 폼 잡고 다 하셔놓고는 이거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또 휴가까지 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아예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의 나라, 문재인의 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국가적으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늘 영속선상에 있는 거고요. 국민들을 보듬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책무로서도 정부는 영속선상에 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40년 전, 50년 전 국가가 한 폭력,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네. 정부는, 국가는 늘 영속되는 거고 그 주인은 국민인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그렇게 휴가 가고 싶으시면은 대통령 일을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 네. 제가 감히 제안 드립니다. 그래도 휴가는 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거랑은 좀 별개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럴 것 같으면은 새만금 그때 개영식 할 때 가셔가지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전부터 추진한 거니까 잘잘못을 이렇게 따집시다. 그렇게 차라리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참고로 2023년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정도로 원래 문정부에서 이 임기 당시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잘하려고 사실은 초창기에 이 기반을 닦았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전북 도지사 사실은 그 김관영 도지사가 민주당 의원도 했었고 이번에 이거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엄청나게 힘을 쏟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엉터리가 되면서 완전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게 손발이 이렇게 안 맞은 것도 저는 전북 도지사가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 5군데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공동주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좀 제대로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윤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제 뭐 잘잘못을 지금 따질 수는 뭐 없다. 따져서 얘기하기는 좀
잃은 감이 있고요. 네. 지금 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장 수습이 일순위고 예.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 공동위원장이 5명인데 공동위원장이 많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주관 그 부처가 여성가족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나는 이걸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봐요. 사실 여성부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부라는 게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고 그것을 그 제도적으로 그 많은 부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 여성부의 역할은 거의 끝났어요. 네. 책임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독인 부처로 계속 남기 위해서 그 가족과 청소년 분야의 것을 가져와서 계속 그걸 하는데 전문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관련된 많은 그 대규모 행사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도 체육 관련 행사들을 큰 행사들을 많이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주관 부서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교육부, 그다음에 행안부 이렇게 해서 이제 뭉뚱그려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니 과연 누가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이게 시스템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결여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플랜 B, 플랜 C 이런 걸 두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의 그런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서 자체가 과연 그런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서였냐. 그러니까 이게 주관 부서로 한 게 맞냐.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 있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걸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바로 폐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 왜 어정쩡하게 곧 폐지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하는 부서한테 맡겨놓고 이 큰 일을 내가 뭐 예견된 인재예요, 인재. 폐지될 부서한테 왜 이걸 맡겨가지고 이거 뭐 뻔할 뻔짜인데 이렇게 놨냐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측면이 네. 있고요. 폐지하겠다고 했으면은 실제로 이제 여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만 존재하고요. 집행 능력이 없어요. 여가부 직원이 뭐 2, 300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위 공기업이라든가 지방 조직도 없습니다. 여가부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반여성주의적 정치 선동으로 산 거지만은 저처럼 이제 행정 조직 전공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집행부서가 없고 정책 기능만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수가 없군요. 예, 그렇죠. 행정기구로서 여성위원회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은 총리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습니다만 물러나지 않을 거거든요. 물러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총리라도 해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금방 우리 앞서 말씀하신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잼버리 특별법에 의하면요, 위원장을 총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네. 전북지사는 14번째 이름에 부위원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앞에는 13명의 장관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네. 최종 마지막에 누가 이름이 올라가 있냐면 국무조정실장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 부처, 여러 부처, 그 다음에 지자체까지 포함되는 행사를 총괄할 때는 총리가 총괄하고 그 직접 실무들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의 체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사의 최종 책임은 한덕수 총리가 법적으로라도 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 아무도 책임도 안 지겠죠, 뭐. 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예산이 1천억 원 정도 다 되는데 다 자기네 그냥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돈으로 썼더라고요. 실제 애들 대회 관련된 돈으로 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행사 지원에도 그 네. 돈이 가긴 갔습니다만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관료주의의 병폐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일이 시작되면요, 기획하고 자문위원회 짜는데 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지원 체계를 딴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부서를 만듭니다. 그게 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제 통로 조직이라고 하는데 통로 조직에 보통 한 30-40% 돈을 써버립니다. 통로 조직이라고요? 예, 통로 조직에 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집행되는 건 어디에 가냐면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내려가서 집행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집행될 때 또 거기에서 또 통로 조직을 또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이제 갖고 있는 관료주의의 가장 큰 병폐인데요. 이 관료주의의 병폐가 장점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계층 단위별로, 층위별로. 근데 이게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 그런 행정 조직의 경험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밑에 하위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명령 내려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전북도를 비판하는데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전북도에서는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명령된 것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여기에서 새로운 의견을 내가지고 결정을 뒤엎는다든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위원장이 총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송에 제가 있었던 이 수해 사건에도 예를 들자면요, 이게 행복청이라는 상위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네. 상위기관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은 충북도라든가 청주시에 통보를 안 해줍니다. 반대로 청주시라든가 충북도에서 있은 일을 일은 올려서 무조건 보고를 보고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 쌓는 책임이 행복청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까지 안 안 내려가서 간 이런 거죠. 일들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 한국사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뭔 일을 하다 잘못되면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또 책임은 하위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요. 묻고 네. 상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 실제로 뭐 그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뭐 그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들은 사실 높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라고 정부직이 있고 그 책임을 대신하라고 대통령이 단임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리나 장관들이 책임지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짓을 안 합니까? 그런 걸 안 합니까? 예?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겁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이 새만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위원장 맡았던 세 분의 장관이 있잖아요. 네. 예? 여가부, 문체부, 문체부, 행안부. 이 장관들 당연히 책임져야죠. 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썼는지 여부는 당연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감사를 그렇지만 하지. 네. 뭔가 그 공무원들을 모욕 주기 하듯이 무슨 크루즈 여행을 갔니 어쨌니 이런 것부터 먼저 흘려서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고생했던 공무원들을 욕보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왜 윗사람들부터 먼저 책임지는 자세에 나오지 않고 결국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했던 그 하위직 공무원들을 치려고 뭐 감사얘기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근데 뭐 이태원 참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뭐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연희님께서 김철근 실장님 오늘 왜 이렇게 사이다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원래 사이다입니다. 원래 사이다. 소나무님께서도요. 김철근 실장님 오늘따라 옳은 말만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팽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요? 실장님 이러다 공천 못 받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공천은 국민이 주는 거지. 국민이 주는 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뭐 차질 없이 준비될 거다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믿기지도 않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인다. 이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데 오늘 이제 새만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올려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 잠잘 때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일정이나 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케이프 하나 가지고 뭔가 마치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일종의미를 거두는 것처럼 페인팅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문제는 케이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BTS 군대가 있는데 임시 휴가 조사라도 해주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꼼수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정권이 바뀌자마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체크리스트 들고 확인했답니다. 아, 대통령 직접?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워낙 추운 쪽이 시기니까 난로를 몇 개 배치할지, 그다음에 추위가 몇 도 온도가 더 올라가면 난로를 몇 개 더 추가할지,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준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결국 이게 그래야 지도자의 돼요.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꼼꼼함이 하위직 일하는 분들한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이건이 네. 그 윤석열 정부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회 삼아서 한덕수 총리 해임하시고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네. 차라리 경험 있는 정치인을 총리로 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이재호 총리 설 나오고 막 그럼 이러는 지금 뭐 겁니까? 대연정 하자는 거예요? 네, 뭐 아니, 하자는 대연정이 아니고 뭐 연정할 수 없죠. 여야 합의로 뭐 총리를 어떻게 아니 한다고요? 망해가는 정부에 누가 연정을 같이 합니까? 자, 대통령 휴가가 오늘까지인데 일단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빨리 소폭 개각이라도 좀 해서 뭔가 정리를 다시 해달라 이런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가석 의원이 구속이 되고 첫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조선일보가 이 연루된 사람 10명 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고요. 어제 문화일보에서는 5명 명단을 또 공개했어요. 명단 공개, 이거 공개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소리냐,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제 줄줄이 소환되고 민주당 난리 날 것 같아요. 이 명단 공개도 좀 이상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좀 계속 문제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네.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기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꺼내고 그럼에도 시작하라고요? 불구하고 네. 이게 정치권에 있었던 구습이고 악습이라면 청산되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식의 저는 전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무슨 재주로 이 명단을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명단 어떻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해요. 수사하는 당국에서 흘리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합니까? 그죠? 네. 수사하는 당국에서 이거 흘리면은 뭡니까? 수사사실 피해사실 공표예요? 네. 피해사실 공포지 않습니까? 이거 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없애자고 했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적인 시발점은 검찰 독재 정권의 기획이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자는 거고요. 아니 먼저 꺼내자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꺼내자는 거죠. 꺼내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구습은 타파하는 내부 혁신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내부 자정 능력을 잃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이번 기회로 검찰이 외부에서 개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찌됐건 19명의 명단은 다 그 공개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공개될 겁니다. 이게 그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그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에서 검찰 누구에게 측에서 주었다? 네. 그 증거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 사례에 비교를 하면 이제 박이태 전 박기태 의장 의장. 건을 갖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도 박이태 의장 전 의장의 계좌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가 인출이 됐는데 사실 내가 받았다고 한 사람은 고승덕 의원밖에 없었거든요. 300만 원. 예.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없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입증이 안 돼 버렸어요. 네. 근데 결국 처벌은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박이태 의장만 받았는데 이 경우는 약간 좀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서 구속된 사람이 지금 현 4명입니다. 이정근, 그 다음에 그 감사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했던 그 사람. 강내구 감사. 네.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의 송영길 의원 그 보좌관, 네. 전 보좌관,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 네.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입출입 그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관리 담당 비서관의 그 수첩을 압수수색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의원들 회의하고 시간, 장소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약간의 그 박이태 의장 때하고는 약간 다른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이제 입증을 해서 의원들을 전부 소환할지, 그다음에 네. 사법처리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개된 이 분들이 민주당에서 공천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대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뭐 10월 사퇴설에 12월 거치설에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지도부 문제가 정리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이번에 거론됐던 많은 분들은 사실 공천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들, 우리 박진영 부원장 같은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하게 된다면 네. 훨씬 민주당이 경쟁력이 강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과연 국민의힘이 해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 제가 보기 지금 이재명 있는 상태에서도 버거워요. 네. 그런 상태인데 네. 지금 19명 이 부분들까지 공천에서 전부 정리 배제되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는 구조가 된다. 그럼 제가 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완전히 날아간다고 봐요. 그래요. 네. 지금 오늘 사실은 쌍방울 사건에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하냐 마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영장 청구가 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 네. 포기 물론 이제 회기 중에 아닌 경우에 또 지금 회기 중에 아닙니다. 아니니까 예, 예. 아니니까 뭐 그거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실질 심사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뭐 10월서 12월서 뭐 비대위에서 별별설이 다 나오는 이 와중이 좀 어떻게 될지는 잘 앞을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부적격자설이 막 찌르 나돌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찌라시 같은 게 뭐 돌고 민주당도 지금 이러면서 날라갈 사람들 명단이 좀 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또 혁신을 위한 물꼬가 되는 거다.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검찰 독재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혁신이 과연 제대로 된 혁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역사는 이제 되풀이된다고 하잖아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합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민정당을 만듭니다. 네. 자기 당을 만들죠. 그 다음에 관제 야당을 만듭니다. 도와줍니다. 민한당이라고. 그 민한당이라는 정당이 군사 독재 정권에 제대로 저항했습니까? 의석수만 많았지 제대로 한 것이 제대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YSDJ가 신민당이라는 선명투쟁 야당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김철근 그 실장님의 의견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김철근 실장님 의견대로 한다면 민주당은 정말 무색무취하고 깔끔하고 얼굴 뽀얗고 경력 관리 잘 되고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들이 200석 될 겁니다. 네. 그 200석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잼버리 사태 같은 일이 있었는데 비판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이 169석, 180석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외부에 의해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쏙가져 나가는 그런 식의 그것은 혁신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관제 야당 만드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은 결국은 내부에 의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잘 싸우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혁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쨌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이라는 게 과연 뭔지 사람들이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은 게 수도권 전멸설 지금 심평 변호사가 말했잖아요. 박지원 전 원장님하고 어제 인터뷰를 우리 방송에서 했는데 박 원장님이 하는 말이 심평 변호사가 그동안 했던 말을 잘 봐라. 사실 근거 없는 말 한 게 한 개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다. 물론 이번에 뭐 이 말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제스처를 하긴 했으나 결국은 간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죠? 글쎄요, 뭐 저는 뭐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님 말씀을 크게 제가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네. 우리 심평 변호사님 신순실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지금 신순실? 네.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 근무하십니까? 네. 그렇죠. 정부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 계십니까? 네. 그것도 아닌 분이 함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거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론에 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본인은 청기 누설이라 그러던데. 아니 근데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하듯이 하시네. 아니 청기누설 본인이 청기누설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면 신순실 되시는 겁니다. 아니, 저는 우리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이 감나라 배나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또 아무런 또 제재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정부의 무능함이라든가 또는 중심이 없는 그런 정부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심평 변호사의 얘기가 그냥 막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위기감이 것 같아요.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심평 변호사가 법조인이고 상당히 윤 대통령하고는 그간에 뭐
멘토라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지금이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뭐 이렇게 접촉이 있었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여서 언론이 지칭하는 멘토 이런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여권 내에서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기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신당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본인의 내피셜에 입각한 얘기인데 저는 한동안 정계 개편설이 또 있었어요. 과거에도 심평 변호사가 이 얘기를 또 했었죠. 네. 그 정계 개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지지도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에 따라서 정계 개편을 과거에 DJ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노무현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노무현식으로 하는 건 결국은 자기가 정치 철학이 비슷한 동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듯이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을 전체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DJ처럼 새정치국민회의를 두고 밖에 새천년민주당을 만들고 그래서 신설합당 방식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가는 당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미 당 내에서 지금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현역은 30명 이상의 명단이 돌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가봐야 공천 안 준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에 엄청난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신당 창당의 길로 갈 만한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 있냐? 제가 보기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 도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파들은 꼭 신당을 창당해 주실 것을 제가 공고드립니다. 그래야 타겟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그나마 아직도 쓸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